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하고요. 지난주였죠. 4월 29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뭔가 더 구체화될 것 같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는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금리가 오를 거라는 기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돈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했던 달러화 강세 기조도 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은 이유, 말하자면 조금 더 늦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 그리고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을 지내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손성원 석좌 교수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한 1년 만에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리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지금 밤이죠. 늦은 밤인 것 같은데 늦은 밤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이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3월에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4월에는 뭔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오히려 예상보다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경제 지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인플레이를 한 이제 2% 정도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1%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인플레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천천히 기다려서 이자를 올리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까지는 아마 이번 6월에도 이자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들 생각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6월이 아니고 아마 9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도 이제 미뤄줄 수 있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연준 회의가 끝나기 직전이었나요?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0%대의 성장률이 발표가 돼서 말하자면 좀 약간의 쇼크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0 정도 된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날씨가 아주 나빴습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나빠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나가서 뭘 이제 그 쇼핑을 많이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옛날에는 굉장히 잘 팔렸는데 1분기에는 자동차도 이게 이제 팔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유값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수출이 부진하고 이제 수입이 많이 올라가서 네. 그것도 이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날씨가 좀 좋아졌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게 경제 성장률이 조금 올라가고 또 원유값도 올라갔으니까 설비 투자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작년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작년에다 보면은 1분기에는 날씨가 나빠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아주 이제 그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2분기, 3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역시나 이 1분기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좀 많이 낮아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면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교수님께서는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어요. 6월이었던 것이 9월이나 그 이후로 미뤄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연내 금리 인상은 일단 물 건너가는 걸까요? 아니, 꼭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1분기 경제 성장 부진된 게 이제 일시적이고 이번 여름에 이제 2분기, 3분기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금년에 이자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올리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9월이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12월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년 초쯤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는 것은 이제 확실한데 그게 언제 올라가야 되느냐 이제 그것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연준 뭐 그분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와가지고 네. 그것을 보고 이제 결정한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봐야지 될 것이고요. 연준에서도 계속 잘 보고 있는 것이 고용 지표인 것 같은데 고용 지표도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까지 고용 지표는 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용 지표가 제일 지금까지는 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연준이 이제 이자를 올린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전체 성장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게 제로 성장률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용은 잘 되고 있는데 전체 경제 성장률이 이게 부진하니까 그러면 아직 이게 확실한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을 약간 주저한다 이런 인상을 줬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것이 보면은 신흥국에 약간의 숨쉴 틈을 주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던데 우리 정부 통화당국은 당연히 한숨을 좀 돌렸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들은 이제 FRB에서 이자를 올리지 않으면은 좀 이제 숨을 조금 더 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만일에 이자가 더 빨리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돈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고 뭐 환율이 더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뭐 끌게 되니까 신흥국들한테는 좀 뭐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뭐 그렇게 그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도 이제 계속 많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한국 경제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조금 더 나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에 영향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브라질, 뭐 멕시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은 훨씬 더 뭐 이제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송 교수님, 지금 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약간 주저한다. 이것이 우리 통화당국에 오히려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여지를 준다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계속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자를 올리거나 말거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 경제도 지금 이제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플레도 뭐 조금 이제 부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준이 어떻게 하든 간에 네. 하든지 안 하든 간에 한국은행에서는 이자를 계속 저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내려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경제 성장이 좀 부진하고 있고요. 금년에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4% 정도 된다고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제 생각에는 3%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또 이게 이제 인플레이도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 담배값이 올라갔으니까 뭐 그걸 빼게 되면 인플레이도 지금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제 생각에서는 한국은행에서도 이자를 조금씩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자를 내리려면 되도록이면 이제 빨리 좀 많이 내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시장에서 효과를 보려면 좀 이제 깜짝 그런 팩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씩 찔끔 내리게 되면 그게 시장에 큰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효과를 있게 하려면은 이제 깜짝 팩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내린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통화 정책을 할 때,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25%포인트씩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 1.75%인 기준금리를 뭐 한꺼번에 0.5%포인트 정도 뭐 이렇게라도 깜짝 쇼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자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뭐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소비를 안 하고 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이제 영향을 줘야 하는데, 예. 그러려면은 이제 좀 깜짝 팩터가 필요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자를 0.25% 내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0.5, 0.75 그렇게 좀 이제 과감하게 많이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금리 인하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0.25% 조금씩 내리니까 네. 시장에서는 그게 깜짝 팩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큰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캘리포니아 주립대 손성원 석좌 교수였습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주치, 오늘은 재무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생포커스, 뜨거운 감자죠. 공무원연금 개혁안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 오늘은 재무상담 시간입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일단 뭐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진흥화되면서 사기 피해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네. 바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분들 중에 전화 한 통 안 받아보신 분 없고요. 정말 당하려다가 직전에 아셨다 뭐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 사실 제 휴대폰으로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오는. 감히 김준하 팀장님 전화로요? 예, 그래서 뭐 대략 보고 그냥 끊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법이 다양하고 아주 교묘해졌죠. 네, 뭐 예전 같은 방법보다 요즘은 훨씬 더 진화돼 있어서 네. 뭐 심지어 젊은 층들도 예, 그러니까 보통 보이스피싱 하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네네. 잘 모르시고 이렇게 그렇죠. 속는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즘엔 20대, 30대도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즘 통계 보니까 그 30대가 피해자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20대, 그다음에 60대. 아마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절대량도 좀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네. 신고된 거 따지면 20, 30대가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20, 30대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늘어나고 있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수법이 굉장히 더 교묘해졌어요. 그러니까 알려진 방법들이 이런 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그런 걸 피해가는 거죠. 예,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 뱅킹이라든지 이렇게 은행을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많아지고요. 또 상대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취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끼로 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꽤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어렵다 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목사님이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작업을 하셨다고. 네, 실제로 이제 인출책으로 그렇죠. 해서 일부 돈을 받고 이제 그게 구속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금융감독원에서 한 10가지 정도로 아이고, 10가지나 만들어놨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가장 흔한 경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환급금을 빙자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좀 잘못 내셨다. 연금, 그다음에 보험료 뭐 돌려줄 게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주는 환급은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공단 가서 신청하거나 이런 거 외에 뭐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생긴 건데 이 예금이 지금 위험하니까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으니까 빨리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금 보호 조치를 빙자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 당황해서 또 그러면은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렇죠. 뭐 실제로 뭐 그 어떤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칭하면서 계좌가 노출됐으니까 빨리 옮겨야 된다. 그래서 안전하게 뭐 정부의 계좌로 옮겨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이렇게 이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죠. 뭐 이거라면 진짜 많이들 당할 것 같아요. 예, 뭐 자녀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이런 방법은 흔한 방법이고 최근에는 군대 간 아들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후송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자녀분들한테 또 스팸 전화를 막 보내서 일반 전화를 받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별걸 다 하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합의금이나 등록금, 뭐 동창회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아주 소액의 뭐 동창회비를 내야 된다라는 것부터 뭐 교통사고 나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금 급하게 좀 꿔달라. 뭐 이런 용도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입금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내고 전화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까 대출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고금리 대출을 조금 이제 낮은 이자로 전환해 주겠다. 이 문자 오는 거 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상당수가 이런 그 작업성 대출인 거죠. 예.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니까 신용등급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 대출이 어디에 얼마 있는데 이걸 상환하고 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느 곳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금은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니까 사전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수수료를 좀 내라. 뭐 이렇게 그런 문자는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속으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거죠. 이제 은행 사이트 같은 경우에 교묘하게 만들어놨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파밍 같은 수법이죠. 그래서 뭐 수사기관 사이트처럼 유사하게 만든 다음에 요게 이제 접속하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 좀 이게 좀 진화돼서 메모리 해킹이라고 해서요.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근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리부팅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 사이트로 딱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개인정보를 빼가는.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오는 링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들어가는 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스마트폰 링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된다면 직접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전화 착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이제 이제 SMS로 이제 번호가 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전에 착신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내가 모르게. 그래서 착신 전환을 시킨 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 빼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무서워요, 점점 더. 실제로 뭐 카드가 결제됐다 이런 내용들도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나는 분명히 안 왔다고 생각했는데 제3의 번호로 간다.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찾아와서 금융기관 담당자라고 하면서 현금으로 찾아가서 보관을 해라. 그러면서 뭐 예전에 보면 지하철에 물품 보관함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직접 와서 돈을 받아갖고 가는. 이건 간이 정말 큰데요? 예, 어르신들이 상당 부분 이런 경우에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대면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품 보관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하는 이제 최근의 방법들인데요. 네. 주로 이제 거래처 직원인 것처럼 업자인 것처럼 싸게 물건을 납품할 테니까 계약금을 사전에 좀 입금을 해달라. 뭐 이런 방법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도 뭐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감정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 비용은 먼저 좀 입금을 해달라.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방법들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 수법이 정말 진화를 하는군요.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겠죠. 네. 예방하는 게 최선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네. 이런 피싱에 당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가장 큰 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주로 이제 이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이 통장을 지급정지 시키는 겁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되나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은행에 직접 전화하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1332 콜센터로 네. 전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게 10분 이내에 지급정지 신청하면 환급률이 한 70% 이상까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10분 이내에 인출을 해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시는 겁니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네. 10분 안에 정신 차려야겠네요. 네, 아차 하더라도 바로 지급정지 신청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한테는 그런 문자가 한 2번 왔어요. 대포 통장 빌려주시면 사례금 지급 이런. 네, 뭐 통장을 빌려주는 것 소위 말하는 이제 대포 통장인데요. 사실 대포 통장은 엄연한 불법 행위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사례는 아마 한 건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범죄의 공범이 돼서 실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빌려주게 되면은. 그래서 절대 통장 또는 카드, 계좌번호 이런 명의를 타인에게 설령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여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방이 최선인 것 같은데 아까 그 금감원 전화번호는 뭐라고 하셨죠? 1332. 1332로 전화를 하시고 해당 은행에 10분 안에 전화를 하셔서 피해를 막으실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대통령까지 제동을 건 여야의 공무원 연금 합의안입니다. 여야가 지난 2일에 합의를 했죠. 공무원 연금 개혁안. 지금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일단 내년 적자는 줄어들게 된다고는 하지만 다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더 내고 천천히 덜 받는 이 개혁안이기는 한데 재정 절감 효과가 크게 후퇴했고요. 그래서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왜 이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갔는지가 참 궁금한데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이 지급받는 돈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 해서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공무원 연금 합의안에 들어가서 이게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님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논란을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조금 복잡한 제도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 핵심은 그 공무원분들이 현재 공무원 연금의 7%를 내고 있거든요. 자기 소득에 그걸 9%로 올리고 9%로 올리는데
국가도 7%를 같이 내주다가 9%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더 내게 되는 거죠. 공무원도 2%, 국가도 2%를 더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은 조금 계산식이 좀 복잡한데 1년 재직을 하면 1.9%의 소득 대체율이다. 이 뜻은 뭐냐면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시면 곱하기 1.9%라면 57%의 소득 대체율이 되거든요. 30 곱하기 1.9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그거를 1.7로 낮춘다. 예. 그러면 이제 57%였다가 51%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돈 내는 거 보험료는 이제 5년 동안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올리고 네. 줄이는 거는 20년 동안에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재직 공무원분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5년 동안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 물가 상승률은 해서 조금씩 올려주는 게 있는데 그거 안 올리겠다. 네. 그가 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신규는 조금 더 영향을 받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 교수님 이렇게 네. 받는 돈은 20년간 걸쳐서 천천히, 예. 조금씩 낮추고요. 아주 조금씩. 예, 예. 그다음에 이제 7%에서 9%로 기여율, 그러니까 내야지 되는 요율은 5년 동안 올리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효과는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분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제 재정 영향이 7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나타나게 되니까 초기에는 별로 나타나질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20년 뒤에 들어와서 한 30년 하면 50년 뒤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한 333조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진 않을 거예요. 네. 한 300 그 정도가 이제 줄게 된다. 이 뜻은 지금 저희가 추계한 거로는 2,170조 정도가 이제 재정 누적이 될 거다. 네. 거기서 333조면은 한 1,300조는 그대로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구나. 예. 그러면 그거는 해결된 게 아니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뭐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쪽에서는 연금 개혁의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일부 변수들은 조정한 모수 개혁은 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김진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네. 보시는 분들은 이 재정 문제보다 조금 다른 면을 더 보셨을 거예요. 어떤 왜냐하면 문제일까요? 우리가 계속 비판됐던 게 뭐냐면 퇴직을 하신 공무원분들이 뭐 산하기관이나 무슨 금융기관이나 네.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봉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을 계속 지급했다라든지 네. 또는 33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이 보험료를 안 냈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 퇴직연금 말고 네. 퇴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예. 주는 거. 그거는 또 손도 안 대고 그냥 줬다든지 그런 건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데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금 더 갖고 이제 덜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제도 비합리적인 거를 오히려 기득권으로 인정해서 다 그냥 면죄부로 준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스리슬쩍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 부분이 오히려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그게 좀 문제라고 사실 인정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건 이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 자체가 초기에 만들어진 모습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조금 모순되는 문제다. 그건 개혁의 대상이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논의 안 하고 넘어간 거가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 부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첫 수령 연령을 좀 지연하자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게 거의 조정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좀 성의 있게 뭔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거나 그냥 넘어간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정 절감 효과도 지금 334조 원 정도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안 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실제 지금 현재의 연금 수급자나 재직 공무원들 그분들이 좀 약하고 새로 신규나 미래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분산시켰으면은 조금 더 효과가 더 컸을 텐데 그냥 미래 쪽에다 부담을 주니까 미래 부담분만 재정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은 좀 더 속도를 더 내고 덜 받는 속도를 좀 더 높여서 조정을 했었어야지 될까요? 그것도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20년씩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조금은 더 당겨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먼저 말씀드린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은 가지치기거든요. 우선 그런 것들이 좀 더 됐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20년이면 뭐 지금 이제 막 40 들어서신 분들은 그냥 가는 거죠, 뭐. 이대로. 그렇습니다. 거의 뭐 영향 안 받는 거고 신규 공무원들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공무원 그러면은 엘리트 조직 될 수 없지 않을까요? 누가 지원할까요? 지금 공무원들 중에 손해를 덜 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적게 내는 게 아닌데 꼭 그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뭔가 얹혀서 사는 것 같이 그런 건 난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좀 강직하게 얘기하시는 공무원들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정말 핵심. 왜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카드를 꺼내서 이 문제를 키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여주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지적을 받는 게 334조, 그러니까 333조라는 재정 절감 하려다가 1669조인가요? 국민연금에 혹을 붙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참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우선은 공무원 연금을 논의하는 자리에 공무원분들 당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부 부처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노사, 자영자, 농어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논의한다라는 것은 조금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나쁘게 보면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공무원 연금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국민연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던 건 있었어요. 오지랖이 너무 넓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지금 334조에서 20%를 국민연금에게 준다. 그래봤자 한 60조 정도 되는데 60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전체적으로 볼 땐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게 그나마 또 공무원연금에 그 돈이 있는 거를 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메꾸고 있는 건데 그걸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개혁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주는 거를 국민연금에게 줘라. 그럴 수 있는 공무원 성격 자체가 아니거든요.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약간의 교란 작전일까요? 그럼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한 명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국민연금을 올려주면 우리가 더 안 깎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것이 좀 정말 나쁜 음모로 보면은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 조금 너희가 보태줬지 않냐.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 국민연금이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얘기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 문제다. 합의 없었다. 라고 얘기를 문제점을 확실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라면은요. 어쨌든 공무원연금 있지도 않은 돈, 미래에 가정된 돈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든지 국가가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연금도 지금 2,000조 되는 거가 안 돼서 개혁을 하자고 그랬는데 역으로 그 국민연금 1,600조를 더 내게 하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2043년에 국민연금 적자 나고 60년에 기금 고갈되는 거가 확 당겨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된 걸 고치려면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저는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도 양보할 생각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네. 조금 더 공무원연금이 국민에게 좀 다가설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거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논의가 더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이고요. 즐거운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모레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